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하메네이 차남을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핵무기용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던 장소를 타격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도 B-52를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이제 사실상 이제 미사일이나 또는 이제 전투기들이 동원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전략 폭격기가 어제부터 동원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란의 지도부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 뭐 이런 데다가 주로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 핵 시설이나 또는 이 핵 무기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당장 미국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좀 늦게 두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이틀 사이에 거의 2,000개의 타겟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완전히 소탕을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전략 폭격기가 어제부터 동원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B-1B하고 B-2가 동원이 됐고요. 네. 오늘은 B-52가 동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지하시설을 이제는 폭격기를 통해서 지금 타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보면 미군 기지,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외교 공간 네. 여러 분야로 공격을 좀 나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나와 있는 미군 공관, 미군 기지, 그리고 뭐 CIA 안가, 본인들은 민간 건물을 때려놓고 이제 CIA 안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타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 상당히 지금 뿔이 났어요.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거 계속 막고 있어야 되냐. 네. 예를 들면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자 이런 국가들은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미국하고 같이 작전에 좀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를 공격해온 탄도미사일이나 뭐 드론 시설을 대해서 우리도 좀 공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문제는 현재 이란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정권을 좀 바꾸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이 유력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네.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입니다.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슬람 법학자가 아니면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랄리, 라니자니 뭐 실세들이 많이 있죠. 네네. 이 사람들은 후보 조건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무자짜바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강경하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건 조금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경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문고리 권력이에요. 문고리 권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을 또 운영했던 금구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수비대가 이 지금 아들을 모자타보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선출된 게 확실하다면 네. 이것 역시 혁명 수비대에서 압박을 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이 하메네이를 폭격할 때도 다 모였을 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경 보수 성향을 지닌 인물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다시 또 폭격할 가능성은 있죠. 폭사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미국이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지도자보다 더 온건한 사람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란의 그런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들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고민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만일 아들이 되면 더 강경할 수는 있는데 이 친구를 다시 폭사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만 이렇게 축출해서 압송을 해가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부통령이었던 사람을 임시 대통령으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그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미국한테 달려 있다라고 봐요. 만일에
또다시 이렇게 폭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쟁은 더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전쟁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밤점을 설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 교수님께 더 질문 드리면 네. 이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도 이란 내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즉 현재 정권을 온전히 이제 이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차남이 차기 지도자가 된다 이런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아들을 후계자로 공개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예전에.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저항이 너무 세지잖아요. 왜 우리가 혁명을 했냐? 네. 혁명을 했는데 왕정과 똑같다. 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또 물려받는 것 자체가 혁명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반대가 많기 때문에 몰래 선출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1년 전에 그런 보도가 났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란 국민들의 어쩌면 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 즉 탄약 비축량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우리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네, 이거는 100% 믿어도 된다고 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 보면 현재 지금 그쪽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지금 미군들의 운용량은 뭐 일주일치나 그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미군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의 그 패트리어트 장비하고 탄약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패트리어트 장비를 얼마나 많이 샀으며 얼마나 많은 탄약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란이 뭐 우리도 엄청나게 뭐 기본적인 것만 쓰고 아직까지 보여주지도 않았다. 탄약은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이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됐다라고 보고요. 네. 미국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한도 없다, 끝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들한테 상호 운용성을 강조한 것은 같은 무기 체계를 써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국가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빌려 쓰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최소 한 대의 방어 장비만 남겨주고는 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란 내 전력은 어떻습니까? 이란의 전력은 다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 전쟁 전에 많으면 2,000발, 적으면 1,500발, 그리고 드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수만 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폭 드론 같은 경우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미군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걸프 국가에 주둔한 미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설 같은 것을 좀 공격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쏜 것보다 지금 주변에는 걸프 국가에 쏜 탄도미사일이 더 많아요. 네, 과거와는 다릅니다. 네. 물론 작년에는 걸프 국가에 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것은 걸프 지역에 지금 국가가 몇 개입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조절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도 실탄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네. 미군 입장에서는 뭐 초반에는 이 이란에서 저가 드론으로 잘 막고 있다. 그리고 공격도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가 자폭 드론을 또 실전에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좀 전략을 갖고 오고 있잖아요.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건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저가형 무기가 루카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란의 샤헤드 136 그걸 이제 그대로 모방해서 역설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이고 이란에서 생산하면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제 순항 미사일 한 발의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순항 미사일보다는 10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효과는 똑같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한테 저가 고효율의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루카스라고 하는 것이 한 대, 두 대가 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군집으로 떠요. 군집으로 뜨게 되면은 이란의 방공망이 여기서 이제 사격을 하겠죠. 이제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대공 미사일 쏘아서 사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전에 몰랐던 사격 위치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들은 자폭 드론을 통해서 자폭을 하고 그 뒤에 정밀한 순항 미사일이 가서 그걸 때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도 뭐 화면에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 요격을 좀 하고 이란도 네네. 요격하고 하지만 그걸 뚫고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체계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그건 이제 리크라고 하는 건데요. 100%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좀 전에 우리 성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있는 뭐 까타르니 뭐 바레인이니 아랍에미리트니 쿠웨이트니 여기 들어오면은 몇 발은 떨어졌는데 그중에 몇백 발을 전부 다 이제 격추하고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몇 발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촘촘하게 방공망을 구성을 하더라도 그 몇 발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그 떨어진 것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뉴스로 나가서 훨씬 이제 더 많이 피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이란의 카드는 크게 몇 개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렇죠. 라는 건데 가능합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봐요. 왜 지나가는 선박들을 다 불지르겠다고 하는데 어느 선박이 거기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회사는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아니면 보험 가격이 더 올라가든지. 네네. 그래서 저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미 해군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면서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지만 전 세계 경제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하려면 전쟁이 일단 끝나는 것 말고는 이란이 갑자기 이렇게 봉쇄를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선.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정부가 통제한 게 아니라 보면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 체계는 뭡니까? 그럼? 이란의 군 체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정규군이 있고요. 정규군이 있고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혁명 수비대는 엘리트 부대입니다. 한 15만 대는 엘리트 부대고 더군다나 혁명 수비대가 왜 정규군이 안 하고 혁명 수비대가 여기를 관리나 여기는 전략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는 혁명 수비대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혁명 수비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 해군이 호위하겠다. 근데 모든 유조선을 다 해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을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조선 이제 유조선이 가면 여기에 미 군함이 옆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날아오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그러면은 뭘로 이게 이제 요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미국 군함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그런 군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드킬을 하는 군함이 있고 소프트킬을 하는 군함이 있어요. 하드킬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무기를 쏴가지고 직접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출력 레이더인데 60kW급입니다. 요 정도 되면 드론이나 심지어 소형 그 수상정 같은 것은 태워서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지스 전투 시스템하고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제일 이제 대표적인 그 군함이 USS 프레블이라는 군함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 하드킬로 이제 바로 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옆에서 붙어서 가면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 SM-3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비대칭성 가성비입니다. 네. 그 이제 드론 미사일 날아오거나 드론 날아오는데 SM3 쏘면은 몇 천만 원짜리에 저게 수십억짜리 쏘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킬인데요. 이것은 이제 눈부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정찰용 드론이 날아오게 되면 이걸 이제 레이저로 쏘게 되면은 눈이 확 부셔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데 이거는 이제 오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USS 뒤, USS 스폭테일 8척 이상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여기에 지금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이제 여기에 유조선이 지나갈 때 옆에서 같이 따라가서 뭐 이렇게 붙일지는 모르지만 그 위험한 구간만 이렇게 이제 호송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고 되면은 다시 빼게 가지고 또 다른 유조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드론이 예를 들어서 한 5대, 10대 날아온다 그러면 이거 빔으로 다 쏘겠죠? 그러면은 한 수십 대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유조선으로 가서 이렇게 격파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 호위하고자 하는 네. 거기 구축함이 또 이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실제로 한번 해볼지 그것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선제 공격설을 하려고 했다, 또 암살 시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버전인데 2003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 아버지 부시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했다. 네. 뭐 또 거기에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했다. 제가 볼 때는 꼭 거기에 지금 2.0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의 정당성 왜 했느냐. 네가 먼저 공격했으면은 네가 그러면은 불의의 공격을 한 게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국 국민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전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란이 먼저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제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어. 그렇게 해서 그 정당성을 포장하는 것이죠. 네. 그 효과입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라크 공항에서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했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이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용원을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고 들어지는 거죠. 네. 또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나도 뭐 가만 안 있겠다. 이번에 복수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 내부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이란 내부에서는 자기 정규군의 사령관을 미국이 암살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네. 거기에서 또 온건하고 또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셈 솔레이만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당시에 거의 이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최고의 영웅이었죠. 그런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양측 모두가 강하게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게 끝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미군 입장에서는 정말 지상군까지 과거 걸프전 생각날 만큼 지상군이 투입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상군 투입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했으면 지금 미국에서 지상군 투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대가 다시 소집이 돼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동량이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990년, 91년도 그때 걸프전을 보면 그때 물동량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모았는데 그때 그 모았을 때에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갔느냐 하면은 6개월을 모았어요. 거기 가는 거 보세요. 전차, 장갑차 이런 거 또 뭐 자주포 이런 거 보내려고 하면 장비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연료 가야 되죠. 그다음에 먹을 거 가야 되죠. 그다음에 정비품 가야 되죠. 그게 수백만 톤입니다.
그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가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이라크전 할 때도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4개월. 그래야 그게 군수품이 어느 해당 지역에 가서 병력만 가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차가 움직입니까? 장갑차가 움직입니까? 한 달 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수송 수단을 쓰더라도 지금 한 달 내로는 못 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왜 이 지상군이 투입이 곤란하냐 하면은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걸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지만 꽤 오래 걸렸고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8년 8개월 걸렸고 아프가니스탄전이 20년 걸렸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많은 인력들 미군들이 희생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전비가 투입이 됐습니까? 그 남은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원위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령 하미네이 아들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네.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트럼프가 왜 이란을 공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이유도 있고 국내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국제적인 이유는 빼더라도 국내적인 이유를 따지만 국내적인 이유만 얘기를 하면 결국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상전이 들어가서 2달, 3달 가면 이건 공화당 참패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몇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화당이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립서비스로 또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경고성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이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공습이 있기 전에도 이란 내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불만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현 상황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고민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빠르게 좀 끝낼 생각을 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새 지도부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치킨 게임으로 정말 끝까지 가볼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에서 원했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협상 재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면 이 정권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상이 안 되고 치킨 게임으로 간다면 이 정권은 진짜 그야말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저는 어느 시점에는 분명 한 번은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이제 전쟁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자주우주 얘기하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벌써 3월 4일입니까 5일입니까? 어찌됐든 3월 31일 되면 중국 가도록 돼 있잖아요. 네. 2박 3일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그 전에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중국 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우선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걸프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이 투입이 되긴 했었어도 중요한 전투의 종료 시점이 언제냐? 각각 42일, 43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대충 비슷해요. 그리고 40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추도 기간이 40일이에요. 애도 기간은 공휴일은 일주일이고. 네. 그러면 이게 30일, 40일이 대충 맞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협상의 장으로 서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든 이란이든 안 나오고 싶어도 지금 걸프만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계속 아마 찔러댈 겁니다. 네. 미국한테 이란한테 협상장에 나가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을 지원하면 어떠한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상군을 미군을 보내지 못하니까 네. 이라크나 아니면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 군 세력들을 집결을 해서 그리고 무장을 시켜서 지원을 해줘서 이란 내로 투입을 시켜서 이란 혁명수비대나 민병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거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는 지도자와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나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뭐 한 자리에서 만나든 네. 협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요즘에 나온 기사를 보면 러시아에서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다는데 중간 중재자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러시아가 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게 참 저는 뭐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이게 뭐 전쟁보다는 대화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도 있는데 말이죠. 예, 우크라이나를 자기가 직접 침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얘기를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르드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저보다는 성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쿠르드족이 한 3,5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이라크의 북부, 이란의 왼쪽 서부죠. 그리고 이제 터키의 남쪽 이렇게 이제 산악지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3,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 종족 중에서 나라를 꾸리지 않은 유일한 것이 바로 쿠르드족이에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은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도 미국이 바로 북부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쿠르드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라크를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승리로 연결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아랍 민족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언어도 페르시아를 쓰는데 전체 인구의 한 55% 정도가 이게 지금 페르시아 민족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로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중에 쿠르드족은 맥시멈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그 쿠르드족 내에서도 정당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이란 쿠르드 정치 세력 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쿠르드 자결권을 선언한 것이 1월 8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소위 말해서 쿠르드족 중에서 제일 이제 큰 정당이 있는 것이 쿠르디스탄 민주당 KIP라고 있는데 여기 의장하고 통화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서부 쪽에서 네. 이렇게 이제 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상하에서 이 쿠르드족을 이용할 가능성을 이렇게 띄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보면 사실상 이란의 지도부나 지금 이란으로 봐서는 이게 큰 우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이걸 이제 툭 던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러시아는 좀 쉽지 않은 중재자 그럼-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경우가 이 중재 역할을 좀 많이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 정도 공격을 받아서 기분 그리고 감정이 많이 상했지만 네. 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저는 중재할 국가가 있고요. 오만 같은 국가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우디도 뭐 마쿠에서 할 수 있고요. 네. 다른 국가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저는 중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핵 협상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탄도미사일의 거리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농축 우라늄의 양을 줄인다는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협상의 기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 지역 전체에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아파는 뭐 전체 다 합해봤자 지금 이란을 포함해서 이라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 정도 돼요. 나머지 전 세계가 수니파거든요. 85%. 그러면은 15%의 좌장인 페르시아, 소위 말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 전체 이렇게 수니파 85%를 통제한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미국이 이제 이 핵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전홍축, 그러니까 4% 이하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는 또 허용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거리만 미국까지 오지 마라. 대신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그건 뭐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저는 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이제 60% 농축한 것을 전부 다 미국으로 반출해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그 희석시켜 가지고 4% 이하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이것도 하나의 니고시에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수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핵시설 다 폭격해서 우리 할 거 없는데 네. 이것까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 지키겠다라는 네, 네, 네. 스스로의 방어 목적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뭐 공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쓸 수 있는 건 탄도미사일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란이 아니라도 어느 국가라도 그걸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데 특히 문제는 이제 탄도미사일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제일 위협적인 무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를 땡기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핵도 지금 무너졌지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이란의 무기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4,000발, 5,000발 되면 이스라엘이 요격만으로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탄도미사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부분도 이란이 좀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이란은 아니 미국이 해법안을 줬습니다. 솔직히 어떤 해법안을 줬냐? 이란이 계속해서 우리가 의료용으로 그다음에 과학기술용으로 원전을 돌리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우라늄은 자기 용도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러고 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줄 테니 하지 마라.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타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더 본질적으로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신뢰가 없어요.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너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어디 다른 데 저 어두운 데 가서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서로 간의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예.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네.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보면서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생각할까요?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마두로 축출되고 미국으로 압송될 때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고요. 지금도 아마 이번에 하메네이가 이렇게 폭사당하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김정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4월 달에 이게 뭐 어찌됐든 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나도 좀 보자고 그러면은 내가 나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할 텐데 하나는 야 그래도 내가 9차 당대회 때 이게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라고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안 나가면 사내 대장부가 되겠느냐? 그럼 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두로하고 베네수엘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협상 한참 하고 있다가 그냥 가서 두드려 팬 거예요. 데리고 간 거고. 이분도 이제 3차 회의하고 나서 3차 회담하고 나서 다음 주에 4차 회담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서 그냥 폭사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면 하고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다가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거기 있는 그 부하들한테 이렇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라고 얘기 못 할 겁니다.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결심은 누가 하느냐? 김정은이가 결심할게요. 그래, 난 그래도 가겠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만일에 딴 사람들이 나가서 한번 회담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로 바로 혁명화 작업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